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인생은 참으로 기구하면서도 남들이 보기에는 영화 같은 반전의 연속이었어요. 가진 것 하나 없고 부모님은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병원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는지 그 은밀하고도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방의 작은 전문대를 나와서 서울에 있는 한 대형 병원의 간병인 업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규직 간호사도 아니었고 그저 하루하루 몸으로 때우며 환자들을 돌보는 고된 일을 했죠. 하지만 저는 제 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모시며 배운 정성과 손맛으로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봤고 그게 제 유일한 자랑거리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담당하던 VIP 병동에 한 어르신이 입원을 하셨습니다. 바로 제가 나중에 시아버지로 모시게 될 국내 굴지의 건설사 회장님이셨죠. 회장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거동이 매우 불편하셨습니다. 성격은 또 얼마나 대단하신지 웬만한 간병인들은 사흘을 못 버티고 울면서 나갔어요. 욕설은 기본이고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며 식판을 엎어버리기 일쑤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분의 짜증을 다 받아냈고 욕을 하시면 그저 허허 웃으며 어르신 욕을 하시니 기운이 좀 나시나 봅니다 하며 등을 쓸어드렸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장이자 회장님의 아들인 제 남편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강남 복판에 빌딩을 몇 채나 가지고 계신 부동산 업계의 큰손이셨죠. 그분은 항상 병실 구석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관찰하곤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무서운 분이구나 생각하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그런데 회장님이 퇴원하시던 날 시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차 한잔 하자며 데려간 곳은 호텔 커피숍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들지도 못했죠.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라.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고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영감이랑 내 아들 뒷바라지만 잘해주면 된다. 내 팔자를 내가 고쳐주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제 남편이 될 사람은 당시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였고 집안은 말할 것도 없는 로열 패밀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삼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할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제안은 악마의 유혹처럼 달콤하면서도 거절할 수 없는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호텔 예식장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어색했지만 남편은 의외로 저에게 다정했습니다. 은수 씨, 우리 집안이 좀 유별나도 너무 겁먹지 마요. 내가 당신 지켜줄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처럼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혹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된 것이죠.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문안 인사를 드리고 온 집안 식구의 식성을 다 맞춰서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죠. 아니, 오히려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을 저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굳이 저에게 걸레질을 시키고 장을 봐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물을 마시러 내려왔는데 서재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문 앞에 멈춰섰죠. 어머니,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요. 은수 씨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남편의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조용히 해라. 걔가 왜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잊었니? 걔는 우리 집안의 화를 막아줄 액바지야. 그 무당이 말한 대로 기가 센 아이를 들였으니 이제 내 앞길에 막힘이 없을 거다. 액바지라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 가슴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 사주에 여자가 들어오면 단명할 팔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기가 세고 명이 긴 그러면서도 아무 연고가 없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아이가 필요했던 거야. 걔가 들어오고 나서 내 병원 수입도 늘고 아버님 건강도 좋아진 거 안 보이니? 그러니까 딴 생각 말고 걔를 잘 구슬려서 붙들어 매더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를 선택한 이유가 고작 그런 미신 때문이었다니. 내가 정성으로 간병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버리기 쉬운 도구였기 때문이라니.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던 남편조차 그 사실을 알고 저를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아침 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까? 아니, 어떻게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해야 할까? 그런데 그때 제 눈에 시어머니가 매일 챙겨 드시는 보약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독 건강에 집착하셨고 유명하다는 한의원에서 지어온 비싼 약을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죠. 저는 시어머니의 약탕기를 닦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지극정성으로 시댁 식구들을 모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힘든 일들도 웃으며 해냈고 남편에게는 더 없는 현모양처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역시 무당 말이 맞아. 저렇게 미련하게 일만 하는 애가 우리 집 복덩이야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모르셨을 겁니다. 제가 그분의 보약에 무엇을 섞고 있는지 말입니다. 복수라는 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스며드는 법이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가장 신뢰하던 그 무당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큰 돈을 건네며 거래를 제안했죠. 당신이 우리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 이제는 내가 시키는 대로 바꿔서 말하라고 말입니다. 무당은 돈 앞에서 장사 없더군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다시 무당을 찾았을 때 무당은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며느리를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그 며느리가 이 집안의 기둥인데 지금 그 기둥이 썩어가고 있어요. 며느리 마음이 돌아서면 이 집안 남자들 다 죽어나갑니다. 그 소리에 겁이 난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은수야, 힘들지 않니? 이제 청소는 사람 부르고 너는 좀 쉬어라.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그리고 돈으로 산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달았죠. 남편 또한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경영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제 기분을 살피며 명품 가방을 사다 날랐습니다. 제가 기분이 나쁘면 자기 운세가 나빠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아이를 가질까 해요. 그런데 이 집에서 계속 살려니 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한남동 쪽에 제 명의로 된 집을 하나 해주시면 어떨까요? 거기가 아이 키우기에 기운이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무당의 경고가 떠올랐는지 선뜻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내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마. 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하나 알아봐 주마. 그렇게 저는 강남의 노른자 땅에 제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 없던 제가, 그들이 무시하던 액바지 며느리가 이제는 이 집안의 목줄을 쥐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사람을 붙였습니다. 의사 남편이 밤늦게까지 수술이 있다며 집을 비울 때
그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낱낱이 기록했죠. 예상대로 남편은 같은 병원의 간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수집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액바지로 이용하려 했듯 저도 그들을 제 인생의 발판으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하고 착한 은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에게 사진 몇 장을 건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은수 씨, 이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병원 지분의 절반을 제 명의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어머님께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아드님이 실수 좀 했다고 하면 어머님 심장이 약해지실 텐데 그래도 말씀드려야겠죠? 남편은 부들부들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어머니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빌더군요. 결국 저는 병원의 지분과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제 앞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이 집안의 액을 막아주는 복덩이인 줄 알고 저를 끔찍이 아끼십니다. 제가 가끔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릴 때면 어머님은 참 편안해 하시죠. 하지만 어머님 그거 아세요? 제가 주물러 드리는 게 아니라 어머님의 목을 서서히 조르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저는 이 집안의 실세입니다. 회장님은 저 없이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든 저와 상의하십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느라 밖에서도 딴짓을 못하죠. 사람들은 저더러 신데렐라라고 합니다. 개천에서 용 났다고 부러워하죠. 하지만 이 용이 여의주를 물기 위해 얼마나 독한 마음을 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야기에 이어 제 반격의 서막을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한남동 아파트 명의를 제 앞으로 돌리고 병원 지분까지 손에 넣었지만 제 마음속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빚만 갚아도 좋겠다 싶었는데 나를 도구로 여긴 그들의 오만함을 보니 그들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외도 상대인 그 간호사를 직접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병원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은 그 여자는 처음엔 아주 당당하더군요. 본인이 남편의 진정한 사랑이라도 되는 양 저를 향해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사모님, 원장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잖아요. 억지로 붙들고 있는다고 사랑이 돌아오나요? 그 말을 듣는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게 준비해간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으쪼렸죠. 사랑. 그건 돈이 있을 때나 하는 우아한 장난이란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오피스텔 보증금, 그리고 내 명의로 된 외제차 할부금, 그거 다 원장님 개인 돈이 아니라 병원 공금으로 처리된 거 알고 있니? 내가 이미 횡령으로 고소장 접수해뒀어. 사랑 타령은 감옥 가서 창살 보면서 실컷 하렴. 그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사모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 여자의 가련한 연기를 감상하며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봐주는 건 내 마음인데 조건이 있어. 지금 당장 사표 쓰고 서울 떠나. 그리고 원장님한테는 내가 돈 때문에 접근했다는 녹취록 하나 남기고 사라져. 안 그러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 얼굴까지 뉴스에 나오게 해줄게. 결국 그 여자는 그날 밤으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사라진 사랑에 괴로워하며 술에 절어 살았죠.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다독이는 척하면서도 시어머니에게는 남편의 방황을 제 탓으로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그이가 요즘 마음이 많이 허한가 봐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무당님이 말씀하시길 이럴 때일수록 집안의 기운을 저에게 더 몰아주어야 남편이 정신을 차린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제 제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쏜데도 믿을 기세였습니다. 무당이 이미 밑작업을 다 해둔 덕분이었죠. 시어머니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금싸라기 땅의 일부를 저에게 증여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좀 잘 잡아달라며 제 손을 꼭 잡고 부탁하시더군요. 그 손길이 얼마나 징그러웠는지 모르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며느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시댁의 더러운 비밀 하나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제 시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신 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다는 사실 말이죠. 시아버지는 과거 건설사를 운영하며 수많은 하청업체들을 도산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미신에 집착하고 저를 액바지로 들인 이유도 그 원혼들이 자신들을 해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 이 집안은 뼛속까지 썩어 있었구나. 내가 그저 액을 막아주는 방패막이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과거에 저질렀던 비리 증거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죠. 병원 원무과장을 포섭해서 시아버지가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남편은 갈수록 피폐해졌습니다. 외도 상대는 떠났고 병원 지분은 저에게 넘어왔으며 집안에서는 제가 실권을 잡고 있으니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가끔 술에 취해 저에게 손을 올리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망쳐. 너 같은 걸 걷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저는 남편의 손목을 강하게 쥐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걷어줬다고. 아니,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으려고 제물로 바친 거잖아. 내가 죽어야 당신들이 산다며. 그런데 어쩌나 내가 너무 명줄이 길어서 당신들 모두를 장례 지내주게 생겼는데. 똑바로 들어. 당신이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 떼면 당신 아버지가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될 거야. 내가 가진 장부 하나면 이 집안은 하루아침에 가루가 돼. 남편은 그제야 제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되었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은수 씨.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우리 집안만은 살려줘. 저는 그런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당신은 평생 의사 소리 들으면서 우아하게 살 수 있어. 대신 내 개가 되어서 말이야. 시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제가 보약에 섞은 건 몸에 해로운 독약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고 불안감을 극대화하는 성분들이었죠. 시어머니는 밤마다 환청이 들린다며 제 방으로 찾아와 울부짖었습니다. 은수야, 저기 사람들이 서 있어. 나를 데려가려고 해. 제발 나 좀 살려줘.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어머님 대신 그 애군들 다 받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남은 재산 정리도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제 품 안에서 떨며 모든 재산 관리를 저에게 위임한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저는 명실상부한 이 집안의 주인입니다. 시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제 허락 없이는 누구도 만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매일 밤 제가 주는 약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성실한 의사로 일하지만 퇴근 후에는 제 발치에서 제 기분을 살피는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가끔 할머니 산소에 갑니다. 할머니, 나 이제 돈도 많고 아무도 나 무시 못해. 그런데 할머니, 왜 이렇게 마음이 시릴까? 저는 비싼 외제차 안에서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제 손을 내려다봅니다. 이 손에 묻은 게 피인지 아니면 그저 더러운 돈인지 가끔은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먼저 칼을 뽑은 건 그들이었고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그 칼을 빼서 휘둘렀을 뿐이니까요.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너무 잔인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돈이 권력이고 권력이 곧 생존인 이 세상에서 약자는 항상 재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재물을 거부하고 포식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의 착한 마음을 이용하려 한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마세요. 당신의 친절이 그들에게는
우스운 먹잇감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집안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으로 돌리는 척하면서 제 비자금으로 세탁하는 일이죠. 그들이 평생을 바쳐 모은 그 추악한 돈들이 이제는 제 인생을 빛내줄 도구가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강남 빌딩들이 하나둘씩 제 손으로 넘어올 때마다 저는 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묻더군요. 은수 씨, 당신은 정말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긴 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 당신들이 나를 액바지로 선택했을 때 이 집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사라진 거야. 나는 오직 증오와 복수만을 먹고 자랐어. 당신이 만든 괴물이 지금의 나라는 걸 잊지 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당신들이 원했던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이야. 껍데기만 화려하고 속은 텅 빈 내가 만든 완벽한 인형의 집 말이야. 오늘도 저는 시어머니의 방에 들러 향을 피웁니다. 어머님, 오늘은 꿈도 꾸지 말고 푹 주무세요. 제가 어머님 목까지 아주 긴 꿈을 꾸고 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저를 향합니다. 고맙다, 은수야. 역시 너뿐이구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방을 나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려오네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마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이 게임의 설계자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삶고 누군가의 도구가 아닌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삶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여기서 마칠까 했지만 아직 들려드리지 못한 은밀한 뒷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 사실 이 자리에는 다른 후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여자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다음 사연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주세요. 진짜 소름 끼치는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맴돌 때마다 여러분도 자신의 주변을 한 번씩 돌아보게 될 겁니다. 혹시 내 곁에도 나를 액바지로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사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나 추악하고 소름 끼치는 진실이라 제 입으로 담기조차 버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왜 그토록 독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집안이 단순한 미신쟁이들을 넘어 얼마나 악마 같은 집단이었는지 여러분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 복수가 정당방위였다는 걸 이해하실 테니까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심부름으로 경기도 외곽에 있는 가족 별장의 창고를 정리하러 간 적이 있었죠. 그곳은 시어머니가 아끼는 골동품들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구석진 곳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가방 하나가 보였습니다. 제 것이 아닌 누군가의 흔적이 묻어있는 가방이었죠. 호기심에 가방을 열어본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한 젊은 여자의 신분증과 일기장, 그리고 피 묻은 베네 저고리가 들어있었거든요. 일기장의 주인은 지혜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일기를 읽어내려갈수록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지혜 역시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고아 출신의 간호조무사로 일하다가 이 집안의 선택을 받아 며느리로 들어온 사람이었죠. 일기장 곳곳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시부모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녀가 임신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기의 마지막 장은 피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무당이 이 아이는 집안의 애군을 더 크게 불러올 아이니 절대로 태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내용이었죠. 시어머니는 지혜에게 강제로 약을 먹였고 결국 아이를 잃은 지혜는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암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은폐하고 지혜가 도망간 것처럼 꾸며냈던 겁니다.
제가 왜 액바지 며느리로 선택되었는지 그 진짜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지혜라는 전임자가 죽고 나자 다시 집안의 저주를 받아낼 새로운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은 저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그저 소모품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지혜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지혜와 그 가엾은 아이의 원한까지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말이죠. 저는 우선 그 일기장과 증거물들을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집사를 매수했죠. 돈 앞에서는 10년 넘게 모신 주인도 배신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더군요. 저는 그 집사를 통해 시아버지가 과거 건설 현장에서 사고사를 은폐하고 유가족들을 협박했던 자료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집안의 부는 타인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먼저 남편을 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의사인 줄 알고 거드름을 피웠지만 실상은 제 손바닥 아니었죠. 저는 남편의 병원에서 일어난 의료사고들을 수집했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 수술대에 올랐던 날들, 그리고 실수를 덮기 위해 환자들에게 뒷돈을 준 기록들까지 전부요. 남편은 제가 이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저는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경기도 별장에 있는 그 낡은 가방, 제가 정리해서 태워버렸어요. 지혜라는 분의 물건 같던데 이제는 보내주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수저를 떨어뜨리는 소리가 정막 속에 울려 퍼졌죠. 시어머니는 떨리는 입술로 물으셨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 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기장에 다 적혀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주신 약이 참 달콤했다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무당이랑 짜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하셨는지도요. 남편은 영문을 몰라 눈만 껌뻑거렸지만 부모의 반응을 보며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한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노발대풍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고약한 것, 내가 감히 우리를 협박하려 드느냐.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이라니요, 아버님. 저는 그저 정의를 바로잡으려는 것뿐이에요. 이미 검찰에 계신 제 지인분께 자료의 사본을 보내두었습니다. 제가 무사하지 못하면 그 자료들은 바로 공개될 거예요. 아버님의 비자금, 남편의 의료사고, 그리고 지혜 씨의 죽음까지 전부요.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은 제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던 그들이 이제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진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시어머니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은수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우리 집안만은 살려다오. 원하는 건 뭐든 다 줄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요? 제가 받은 고통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데 어쩌죠? 저는 그들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제 재단으로 출연하고 시아버지와 남편은 경영권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평생 제가 지정한 기도원에서 속죄하며 살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그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강남의 로열 패밀리가 몰락하고 그 자리에 제가 우뚝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지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무시하던 사람의 처분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니까요. 남편은 이제 제 운전기사 노릇을 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삽니다. 예전에 그 위풍당당하던 의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제 눈치만 살피는 비굴한 사내가 되었죠. 시어머니는 기도원에서 매일같이 절을 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물론 그 눈물이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제 지혜 씨가 쓰던 그 일기장을 품에 안고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지혜 씨, 보고 있나요? 당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은 이제 다 벌을 받았어요. 당신의 아이도
이제는 좋은 곳에서 편히 쉬고 있겠죠. 저는 이 돈으로 지혜 씨처럼 힘든 처지에 있는 여자들을 돕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라고 생각하면서요.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 누군가는 저를 독한 년이라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했다면 저 역시 차가운 창고의 낡은 가방 속에서 잊혀갔을 테니까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차갑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건 결국 자기 자신뿐입니다. 제 복수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던 그 무렵,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든 마지막 진실이 찾아왔습니다. 재단을 설립하고 지혜 씨의 억울함을 달래주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죠. 남편이 술에 만취해 제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은수 씨, 당신이 다 이긴 것 같지?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 것 같아? 그가 비틀거리며 내뱉은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저를 선택한 건 단순히 무당의 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과거에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의 산증인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말씀드렸던 거요. 제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적 시아버지의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로 한나란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유가족들에게 줘야 할 보상금을 가로채기 위해 사고를 은폐했고 그 과정에서 남겨진 어린 저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제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제가 죽은 제 어머니와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과거의 죄가 저라는 존재를 통해 돌아올까봐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저를 곁에 두고 감시하며 제 기운을 억눌러 자신들의 애군을 막는 방패로 쓰려 했던 겁니다. 지혜 씨 역시 그들이 저질렀던 또 다른 비리의 피해자 가족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를 액바지로 쓴 것도 모자라 내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피 묻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사람들이었다니요. 저는 그날 밤 잠든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창백한 달빛 아래 누워있는 그 노파의 얼굴이 그토록 추악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깨워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제 부모님 기억나세요? 20년 전 그 공사 현장에서 돌아가신 그분들이요. 시어머니는 눈을 번쩍 뜨더니 저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신이야. 귀신이 나타났다. 그녀는 제 얼굴에서 제 어머니의 환영을 본 듯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저는 살아있는 은수예요. 하지만 이제부터 어머님이 보게 될 건 진짜 지옥일 거예요.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부모님 사고 관련 은폐 자료들을 세상에 터뜨렸습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과 인명경시 풍조에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었고 시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포토라인에 서야 했습니다. 남편의 병원은 불매운동과 압수수색으로 문을 닫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정말로 정신을 놓아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약을 쓰지 않아도 매일 밤 과거의 환영에 시달리며 울부짖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거나 피해자들의 보상금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졌던 지분과 아파트를 모두 처분해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사업에 썼습니다. 화려했던 강남의 며느리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더러 다 잡은 고기를 왜 놓쳤느냐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평온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증오하기 위해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와 소박한 찻집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손맛으로 차를 다리고 동네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가끔 창밖의 노을을 보며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저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는 모든 명예를 잃고 시골 병원의 페이닥터로 전전하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끔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내오지만 저는 읽지도 않고 불태워버립니다. 용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상처 입은 영혼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저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과정을 지켜볼 뿐입니다. 제 사연을 여기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죠?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제가 가장 높은 곳의 비밀을 파헤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마세요. 세상이 당신을 도구로 쓰려 할 때 당신은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을 지탱하는 건 진실과 양심이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폭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겁내지 마세요. 그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싹이 돋아나니까요. 저처럼 말이죠. 오늘 밤은 달이 참 밝네요. 부모님이 하늘에서 저를 보고 웃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찻집 문을 닫고 저를 기다리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가보려 합니다.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게 진짜 제가 찾던 인생의 정답이었나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정말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분노해 주시고 울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유튜브 작가로서가 아니라 평범한 한 여자의 삶으로 돌아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늘 정의와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인연이 닿는다면 그때는 복수극이 아닌 가슴 따뜻한 사랑 이야기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여전히 살만하고 아름다운 구석이 많으니까요. 제 목소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